2025년 겨울 서울의 한 국밥집. 나 강민수는 악성 유튜버의 거짓 리뷰로 폐업 위기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날도 손님은 없었고 신경은 날카로워져 있었습니다. 사장님, 뒷문 쪽에서 또 누가 쓰레기통 뒤지는 것 같은데요. 세 번째였습니다. 지긋지긋했습니다. 나는 홧김에 주방 싱크대에 식칼을 집어들고 뒷문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내가 오지 말라고 했지. 남루한 노인이 음식물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놀란 노인이 팔을 들어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 순간 앙상한 손목에 별 모양처럼 눌러붙은 기이한 화상 흉터가 보였습니다. 나는 얼어붙었습니다. 칼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그것은 27년 전 1998년 겨울 나를 지옥으로 밀어넣었던 그 흉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기억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1997년 가을. 그때 우리 가족은 행복했습니다. 아버지 강태호는 서울 외곽에서 작은 가구 공장을 운영하셨습니다. 직원 5명, 주문이 밀려 야근을 해야 할 정도로 일이 많았습니다. 민수야, 아빠가 이번 달에 돈 많이 벌었어. 너 갖고 싶은 거 있어? 당시 11살이던 나는 주말이면 아버지 공장에 갔습니다. 톱밥 냄새와 나무 깎는 소리로 가득한 그곳이 좋았습니다. 아빠, 나는 아빠처럼 사장님이 될 거야. 그래, 우리 민수는 아빠보다 더 큰 사장 될 거야. 어머니 윤희숙은 동네 슈퍼를 운영하셨습니다. 단골 손님이 많았고 항상 웃는 얼굴이셨습니다. 우리는 34평짜리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빚 없이 마련한 집, 아버지의 자랑이었습니다. 민수야, 이 집 있잖아. 아빠가 10년 동안 악착같이 모아서 산 거야. 아무도 우리한테서 이 집 뺏어갈 수 없어. 주말이면 아버지는 나를 데리고 한강에 갔습니다. 캠핑 장비를 챙겨서 텐트를 치고 고기를 구웠습니다. 그리고 꼭 국밥을 끓여주셨습니다. 민수야, 국밥은 말이야. 뼈를 오래오래 고아야 제맛이 나는 거야. 왜요? 아빠! 뼛속에 있는 진짜 맛이 우러나려면 시간이 필요하거든. 사람도 그래. 오래 견뎌야 진짜 맛이 나는 법이야. 아빠는 맛있는 사람이에요? 하하, 아빠는 글쎄. 아직 더 고와져야 하나 봐. 우리 민수 잘 키우려면 말이야. 아버지가 끓여준 국밥은 세상에서 가장 맛있었습니다. 뜨끈한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으면 몸이 녹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이거 진짜 맛있어요. 그래? 그럼 민수가 커서 국밥집 차리면 되겠네? 저는 아빠처럼 가구 공장 할 거예요. 그래, 그것도 좋지. 뭐든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아빠가 뒷받침해 줄게. 아버지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 손이 내 머리를 쓰다듬을 때면 세상에 무서운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1997년 가을은 그렇게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몰랐습니다.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여보, TV 좀 봐요. 난리 났어요. 11월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다급한 목소리로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한보, 기아, 산미. 대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습니다. 에이, 우리 같은 서민이야 뭐. 대기업이야 망하든 말든 우리랑 상관없잖아. 아버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그래도 뭔가 불안해요. 괜찮아. 우리는 빚도 없고 일도 많잖아. 걱정 마. 하지만 어머니의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12월 공장에 주문이 끊겼습니다. 거래처들이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IMF라는 괴물은 대기업만 삼키지 않았습니다. 골목 구석구석 작은 가게와 공장들을 모조리 집어삼켰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저희도 어쩔 수가 없어요. 주문 취소할게요. 사장님, 외상값 언제 주실 건가요?
저희도 급해서요. 강 사장, 이번 달 어음 결제 못하겠어. 미안해. 아버지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밤마다 전화기를 붙들고 거래처에, 은행에,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거절뿐이었습니다. 여보, 이러다 공장 문 닫는 거 아니에요? 조금만 더 버텨보자. 금방 나아질 거야.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1998년 1월, 우리 가족의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1998년 1월 15일, 학교에서 돌아온 나는 집 앞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우리 집 현관문에 빨간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압류. 그 글자의 의미를 당시 11살이던 나는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현관 앞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모습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 왜 울어요? 민수야,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어머니는 나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나를 데려갔습니다. 민수야, 오늘은 우리 집에서 자렴. 왜요? 우리 집에서 자면 안 돼요? 그냥 오늘만. 알았지? 그날 밤 옆집에서 잠을 청하려는데 우리 집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태호, 돈 내놔. 오늘 안 갚으면 진짜 가만 안 둬.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제발. 시간! 우리가 몇 달을 기다렸는데 은행 이자는 외상값은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습니다. 다음 날 아버지가 나를 데리러 왔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는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수야, 괜찮아. 아빠가 다 해결할게. 아빠, 우리 집에 왜 빨간 딱지 붙었어요? 조금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그래. 금방 떼어낼 거야. 하지만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2월 공장 직원들을 모두 내보냈습니다. 밀린 월급도 주지 못한 채 아버지는 혼자 공장을 지켰습니다. 주문 한 건 없는 공장에서 팔리지 않을 가구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라도 팔면 조금이라도 빚을 갚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아무도 가구를 사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이었으니까요. 3월 어머니의 슈퍼도 문을 닫았습니다. 외상이 쌓이고 쌓였지만 아무도 갚지 않았습니다. 아니, 갚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 우리 어떡해요? 조금만 더 버티자. 빚쟁이들의 방문은 잦아졌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버지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나는 학교에 가기가 두려웠습니다. 빚쟁이들이 학교까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야, 강민수, 너 아빠 어디 있어? 전화 안 받더라. 아빠한테 전해. 돈 안 갚으면 가족들 가만 안 둔다고. 친구들이 나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의 눈빛도 달라졌습니다. 민수야, 집안 사정이 어려우면 선생님한테 말해. 급식비라도. 나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4월 어느 날, 그날은 내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날이었습니다. 빚쟁이들이 또 공장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5명이었습니다.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강태호, 마지막이야. 오늘 안 갚으면 이 공장 불 지를 거야.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불 지르면 보험금이라도 나오겠지. 그거라도 우리한테 내놔. 나는 그날 학교를 일찍 마치고 아버지 공장에 갔습니다. 아버지에게 뭔가 따뜻한 것을 사다 드리고 싶었습니다. 용돈을 모아 붕어빵을 샀습니다. 공장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빚쟁이들이 공장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가구를 부수고 기계를 넘어뜨리고 난로를 발로 차고 있었습니다. 아빠, 나는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넘어진 난로에서 쇠붙이가 쏟아졌습니다. 작업 중이던 쇳물 용해로가 쓰러진 것입니다.
빨갛게 달아오른 쇳물이 내게 쏟아졌습니다. 민수야! 아버지가 날아왔습니다. 맨손으로 쇳물이 담긴 용기를 밀어냈습니다. 살이 타는 냄새. 아버지의 비명. 으악! 쇳물이 아버지의 왼쪽 팔목을 덮쳤습니다. 순식간에 피부가 익고 눌러붙고 별 모양으로 뭉개졌습니다. 아빠! 아빠! 빚쟁이들이 놀라 도망쳤습니다. 아버지는 한 손으로 나를 끌어안았습니다. 화상 입은 팔은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수야, 괜찮아. 아빠는 괜찮아. 너만 안 다치면 돼. 응급실에서 아버지는 3시간 동안 치료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3도 화상입니다. 흉터는 평생 남을 겁니다. 손목 신경도 일부 손상되었고요. 하지만 아버지는 웃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민수만 무사하면 그걸로 됐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 옆에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아버지의 화상 입은 손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나 때문이야. 내가 공장에 가지만 않았어도 아빠가 다치지 않았을 텐데. 죄책감이 나를 짓눌렀습니다. 11살 소년이 감당하기엔 너무나 무거운 죄책감이었습니다. 5월, 빚쟁이들의 협박은 더 심해졌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가족의 목숨을 위협했습니다. 강태호, 돈 못 갚으면 네 마누라부터 건드릴 거야. 그 다음은 내 아들이고. 제발, 가족들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럼 돈 내라. 당장. 아버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평생 존경하던 아버지가 다른 사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았습니다. 5월 20일 밤, 아버지가 어머니와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는 방에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이혼해 줄게. 무슨 소리예요? 이혼이라니? 위장 이혼이야. 법적으로만 갈라서는 거야. 그래야 당신이랑 민수는 빚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 그럼 당신은요? 당신은 어떡하려고요? 나는 돈 벌러 갈 거야. 어디든 가서 돈 벌어 올게. 빚 다 갚고 다시 가족 되자. 응? 여보, 어머니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위장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어머니는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무릎에 앉혔습니다. 민수야, 아빠가 조금 멀리 가야 할 것 같아. 어디요? 일하러, 돈 벌러. 언제 와요? 딱 1년. 1년만 있다가 올게. 아빠가 돈 많이 벌어서 빚 다 갚고 그럼 우리 다시 같이 살 수 있어. 정말요? 정말이야. 아빠가 거짓말한 적이 있어? 아버지는 나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왼쪽 팔목의 화상 흉터가 내 등을 감쌌습니다. 민수야, 아빠 잊지 마. 절대 잊으면 안 돼. 알았지? 네. 아빠. 아빠도 민수 절대 안 잊을게. 6월 1일, 아버지는 나를 외삼촌 집에 맡겼습니다. 어머니는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는 큰 가방 하나만 들고 서울역으로 갔습니다. 1년 후에 봐, 민수야. 잘 있어? 아버지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화상 입은 왼쪽 손이 아니라 오른손으로 나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사라졌습니다. 민수야, 괜찮아? 내 아빠 곧 돌아올 거야. 걱정 마. 하지만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나는 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2년째부터는 기다림이 원망으로 바뀌었습니다. 1년 후에 온다더니 거짓말쟁이. 아빠는 나를 버렸어. 돈 때문에, 빚 때문에 나를 버리고 도망간 거야. 중학교에 올라갔습니다. 아버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에 올라갔습니다. 아버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대학 입학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등록금이 없어 포기했습니다. 아버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재혼했습니다. 나를 혼자 키우기엔 너무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민수야, 미안해. 괜찮아요, 엄마. 엄마도 행복할 권리 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텅 비어버렸습니다. 외삼촌 집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는 홀로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원망과 분노로 뒤덮였습니다. 아버지, 나는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하지만 나는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왜 돌아오지 못했는지,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아버지가 27년 동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지냈는지. 보호자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신원 확인이 안 됩니다. 이름은요? 본인이 기억을 못 합니다. 지갑에 있던 낡은 신분증에는 김씨로 되어 있는데 확실하지 않습니다. 가족은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원양 어선에서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크레인에 머리를 맞았다고. 생명은요? 살았습니다만 두개골 골절, 뇌출혈이 심각합니다. 깨어나도 후유증이 있을 겁니다. 아버지는 원양 어선을 탔습니다. 가장 위험하지만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일. 1년만 버티면 빚을 갚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폭풍우 속에서 작업하던 중 크레인이 쓰러지며 아버지의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아버지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배는 급히 항구로 돌아왔고 아버지는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사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버지는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기억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이름도 가족도 과거도 모두 잊었습니다. 해리성 기억상실, 뇌 손상으로 인한 심각한 인지 저하. 병원에서는 김씨 아저씨라고 불렀습니다. 신원 확인이 안 되는 환자, 보호자가 없는 환자. 3개월 후 아버지는 노숙자, 쉼터로 옮겨졌습니다. 거기서도 김씨로 불렸습니다. 아버지는 이름도 가족도 모른 채 20년이 넘는 세월을 떠돌았습니다. 가끔 서울 어딘가를 헤맸습니다. 본능적으로 뭔가를 찾는 듯. 하지만 무엇을 찾는지 본인도 몰랐습니다. 민수. 아버지는 가끔 잠꼬대로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깨어나면 또 잊었습니다. 27년 동안 나는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돈만 있으면 돼. 돈만 있으면 누구한테도 무시당하지 않아. IMF의 상처는 내 안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전전했습니다. 편의점, 주유소, 건설 현장, 공장.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25세에 처음으로 작은 돈을 모았습니다. 3천만 원. 치킨집을 차렸습니다. 망했습니다. 다시 일용직 노동자로 돌아갔습니다. 5년을 더 일했습니다. 30세에 다시 도전했습니다. 분식집 또 망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나는 안 되는 건가?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또다시 5년을 일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똑똑하게 돈을 모았습니다. 35세 국밥집을 차렸습니다. 민수야, 이번엔 왜 국밥이야? 모르겠어요. 그냥 국밥이 끌려서요. 요즘 국밥집 경쟁 심한데? 해볼게요. 이번엔 꼭 성공할 거예요. 국밥집 이름은 태원의 국밥이었습니다. 왜 그런 이름을 지었는지 나도 몰랐습니다. 그냥 입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아버지의 이름. 원망하면서도 잊지 못하는. 나는 육수 끓이는 법을 독학했습니다. 수십 번, 수백 번 실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육수를 끓이다 보면 자꾸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한강에 갔던 날. 아버지가 끓여준 국밥. 뼈를 오래오래 고아야 제맛이 나는 거야. 나는 그 말을 떠올리며 뼈를 고았습니다. 12시간, 18시간, 때로는 24시간.
그렇게 탄생한 육수는 놀랍게도 맛있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이 국밥 진짜 맛있네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독학입니다. 독학치고는 맛이 예술인데요. 어디선가 먹어본 맛 같기도 하고. 나도 몰랐습니다. 이 맛이 아버지가 끓여준 그 맛과 똑같다는 것을, 무의식 속에 남아있던 기억이 내 손을 통해 재현되고 있다는 것을. 3년이 흘렀습니다. 국밥집은 나름 잘 됐습니다. 단골이 생겼고 리뷰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2024년 말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악성 유튜버, 조회수를 위해 거짓 리뷰를 올리는 사람들. 이 집 국밥 먹고 배탈 났어요. 위생 상태 최악. 절대 가지 마세요. 사실무근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상의 파급력은 무시무시했습니다. 손님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빚이 쌓였습니다. 또 이런 일이. IMF 때의 악몽이 되살아났습니다. 나는 밤마다 술을 마셨습니다. 아버지, 나도 아버지처럼 도망칠까? 신경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작은 일에도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2025년 1월 첫째 주. 처음 그 노인을 본 건 CCTV였습니다. 새벽 4시 가게 뒷문 쪽 음식물 쓰레기통 앞에 앙상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남루한 옷, 떨리는 손, 허리가 굽은 모습. 노인은 두리번거리다가 조심스럽게 짬통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넣어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국물이 묻은 채소 찌꺼기. 노인은 그것을 입에 넣었습니다. 나는 구역질이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저렇게까지 배가 고픈가? 다음 날 아침 나는 뒷문에 쪽지를 붙였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뒤지지 마세요. 들어오셔서 말씀하시면 밥 드릴게요. 하지만 노인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밤에 또 짬통을 뒤졌습니다. 사장님, 저 노인 그냥 밥 주시면 안 돼요? 주고 싶긴 한데 한 번 주면 자꾸 올 것 같아서. 그래도 불쌍하잖아요. 나도 지금 어려워. 내 걱정이나 하자. 나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일주일 후 노인이 낮에 나타났습니다. 가게 앞을 서성이며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나는 주방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노인은 가게 문을 열려다 멈췄습니다. 주머니를 뒤적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이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노인은 가게 앞을 몇 번 왔다 갔다 하더니 결국 뒷골목으로 사라졌습니다. 30분 후 CCTV에 노인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뒷문 쪽 짬통 앞. 노인은 짬통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물을 직접 마셨습니다. 더러운 짬통 물을 손으로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맛있다. 따뜻해. 노인이 중얼거리는 소리가 마이크에 잡혔습니다. 나는 화가 났습니다. 저 사람 미쳤나? 짬통 물을 마셔? 동시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 국물이 그렇게 맛있나? 그날 밤 나는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노인은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짬통을 열어봤습니다. 국물이 반쯤 줄어 있었습니다. 나는 짬통 옆에 작은 그릇을 하나 놓았습니다. 그리고 주방에서 깨끗한 국물을 떠다 부었습니다. 이것도 내일이면 식겠지. 그냥 버릴 국물이니까. 다음 날 새벽 CCTV를 확인했습니다. 노인이 그릇을 발견했습니다. 놀란 표정으로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릇을 들었습니다. 국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노인은 그릇을 두 손으로 감싸 안고 조금씩 마셨습니다. 다 마신 후 그릇을 깨끗이 씻어서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깊이 숙여 절을 했습니다. 빈 공간을 향해, 나를 향해. 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일까? 왜 저렇게 됐을까? 가족은 없나? 그날부터 나는 매일 밤 깨끗한 국물을 그릇에 담아놓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매일 밤 그것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매번 절을 했습니다. 사장님, 요즘 국물 많이 끓이시네요? 응. 조금 더 만들어 두는 게 낫더라. 혹시 그 노인분한테 주시는 거예요? 아니, 하지만 지훈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나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노인에게 무언가 끌리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노인의 뒷모습이, 걸음걸이가, 국물을 마시는 모습이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애써 그 생각을 지웠습니다. 설마 아니야. 말도 안 돼. 2025년 1월 마지막 주, 악성 유튜버의 두 번째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태원의 국밥 뒷골목 실태. 음식물 쓰레기에서 국밥 재료 건지나? 이 미친 자식이! 영상은 조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댓글이 달렸습니다. 역겹네. 신고해야겠다. 폐업해라. 그날 손님이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가게 문을 닫고 주방에 앉아 술을 마셨습니다. 끝이다. 이번에도 망했다. 아버지처럼 나도 도망칠까? 그때 뒷문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그 노인이었습니다. 나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이 상황에서 짬통을 뒤지는 노인이 눈에 밟혔습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화풀이가 필요했습니다. 내가 오지 말라고 했지. 나는 주방 싱크대에 놓인 식칼을 집어들고 뒷문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야, 당신! 잘못했습니다. 내가 몇 번을 말했어. 오지 말라고. 나는 칼을 번쩍 들었습니다. 노인이 팔을 들어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노인의 손목이 드러났습니다. 앙상한 손목에 별 모양처럼 눌러붙은 화상 흉터. 27년 전 공장에서 나를 구하다 생긴 그 흉터.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나는 얼어붙었습니다. 칼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당신 팔. 나는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노인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때리지 마세요. 아니에요. 팔 좀 보여주세요. 나는 조심스럽게 노인의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왼쪽 팔목, 별 모양 화상 흉터. 내가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모양.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원래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요? 기억이 안 납니다.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빛이 흐릿했습니다. 나는 노인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주름투성이 얼굴, 빠진 치아, 더러운 수염. 하지만 눈빛은 익숙했습니다. 나는 노인의 목을 봤습니다. 낡은 끈이 걸려 있었습니다. 군번줄 같기도 하고 목걸이 같기도 한. 나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만졌습니다. 끈이 툭 끊어졌습니다. 바닥에 뭔가 떨어졌습니다. 작은 플라스틱 코팅? 나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진이었습니다. 낡고 바랜 사진. 사진 속에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 어린 소년. 남자는 소년을 안고 웃고 있었습니다. 소년도 웃고 있었습니다. 뒷배경은 한강이었습니다. 텐트가 보였습니다. 캠핑 장비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진 뒷면에 휘갈겨 쓴 글씨. 1997년 가을. 태호와 민수. 나는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아, 아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노인이 나를 내려다봤습니다. 뭐라고요? 아빠. 나 민수야. 강민수. 노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노인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민수? 아파. 머리가. 아빠. 나야 민수. 기억 안 나? 민수. 노인은 그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언가가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민수. 내 새끼. 그래요. 아빠. 맞아요. 아빠 아들 민수. 민수. 미안해. 나 기억이. 괜찮아요. 아빠. 나는 아버지를 끌어안았습니다. 27년 만에 아빠. 왜 안 왔어? 왜? 1년만 있다가 온다더니. 38세 어른이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27년 동안 쌓인 원망, 분노, 그리움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아버지도 나를 안았습니다. 화상 입은 왼팔로, 성한 오른팔로. 미안해. 내가 기억을. 괜찮아요. 이제 왔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뒷골목에서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별빛 아래, 차가운 겨울밤, 27년 만에 재회. 나는 아버지를 가게 안으로 모셨습니다. 가장 상석, 가장 좋은 자리에 앉혔습니다. 아빠,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국밥 끓여드릴게요. 아버지는 멍한 표정으로 앉아 계셨습니다. 기억이 완전히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치매 기운이 있었습니다. 인지 능력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민수라는 이름만은 기억하셨습니다. 나는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뼈를 꺼냈습니다. 가장 좋은 뼈, 24시간 고운 육수, 파, 마늘, 생강을 썰었습니다. 고기를 삶았습니다. 밥을 담았습니다. 김치, 깍두기, 무말랭이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국물을 부었습니다. 국밥 특. 내 가게에서 가장 푸짐한 메뉴. 아빠, 드세요. 나는 아버지 앞에 국밥을 놓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릇을 내려다봤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이거. 제가 만든 국밥이에요. 아빠가 옛날에 만들어주신 그 맛이에요. 내가? 네. 한강에서 캠핑할 때 끓여주셨잖아요. 아버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국물을 떠올렸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주인 양반. 아빠, 저예요. 민수. 이 맛 참 익숙하네. 제가 아빠 레시피로 만든 거예요. 그래? 맛있어. 진짜 맛있어. 아버지는 국밥을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나도 아버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나도 국밥을 먹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함께 국밥을 먹었습니다. 27년 만에 아버지와 아들이 따뜻한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민수야, 네, 아빠. 나 어디 갔다 온 거야? 멀리요. 아주 멀리. 왜 이제야 온 거야? 길을 잃으셨어요. 아빠가. 그랬구나.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아니에요. 아빠 잘못 아니에요. 나 이제 여기 있어도 돼? 당연하죠. 여기 아빠 집이에요. 고맙다. 그날 밤 나는 아버지를 내 원룸으로 모셨습니다. 침대에 눕혔습니다. 아버지는 금방 잠이 들었습니다. 27년 만에 편히 쉴 곳을 찾아서 나는 아버지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화상 흉터가 있는 왼손. 아빠, 이제 제가 지켜드릴게요. 아빠가 저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이제 제 차례예요. 아버지는 잠결에 내 손을 꼭 쥐었습니다.
나는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다음 날, 나는 병원에 아버지를 모시고 갔습니다.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해리성 기억상실과 혈관성 치매가 있습니다. 완치는 어렵고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게 목표입니다. 알겠습니다. 보호자가 옆에서 꾸준히 돌봐드려야 합니다. 네. 제가 돌볼게요. 나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의사는 덧붙였습니다. 환자분이 27년 동안 거리를 헤맸다고요? 기적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찾고 있었습니다. 27년 동안 이름도 모른 채, 얼굴도 기억 못한 채. 하지만 심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딘가에 찾아야 할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한 달 후, 가게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손님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악성 유튜버의 거짓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이 유튜버 거짓말쟁이입니다. 이 집 한 번도 안 와봤어요.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악성 유튜버는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사장님, 저기 앉아 계신 분 누구세요? 단골 손님이 물었습니다. 가게 한쪽 구석, 아버지가 앉아 계셨습니다. 느리지만 성실하게 팔을 다듬고 계셨습니다. 제 아버지십니다. 아버님이요? 같이 일하세요? 네. 제가 아버지한테 배운 레시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맛있었구나. 27년 만에 다시 만났어요. 네? 27년이요? 나는 조금씩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손님들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소문이 났습니다. 태온의 국밥, 효자가 운영하는 집이래. 27년 만에 아버지 찾았대. 진짜 효자네. 국밥도 맛있고 이야기도 감동적이야. 손님이 늘었습니다. 가게가 번창했습니다. 빚을 갚았습니다. 조금씩 여유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내 마음속이었습니다. 27년 동안 가슴에 맺혔던 응어리가 풀렸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사랑으로 바뀌었습니다. 민수야, 오늘 뭐 끓여? 국밥이요, 아빠. 그래, 나도 도와줄까? 네, 같이 해요. 나는 아버지와 함께 뼈를 고았습니다. 아버지는 대부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나를 민수라고 부르지만 내가 자기 아들인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어제 했던 일을 오늘 잊어버렸습니다. 아침에 먹은 밥을 점심에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아버지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 함께 국밥을 끓인다는 것만으로 나는 행복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나는 아버지 손을 잡고 한강으로 갔습니다. 27년 전 우리가 캠핑했던 그 자리. 아빠, 여기 기억나세요? 모르겠어. 여기서 우리 캠핑했어요. 아빠가 국밥 끓여줬고. 그랬어. 네. 나는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국밥을 담아온 것이었습니다. 자, 드세요. 고맙다. 아버지는 국밥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맛있네. 아빠가 만든 맛이에요. 내가? 네. 아빠 레시피예요. 그래. 우리는 한강을 바라보며 함께 국밥을 먹었습니다. 인생은 참 이상합니다. 27년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버렸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단 한순간도 나를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기억을 잃고 이름을 잃고 자신을 잃었지만 본능은 나를 찾아 헤맸습니다. 27년 동안 서울 어딘가를, 그리고 마침내 냄새가 아버지를 이끌었습니다. 내가 만든 국밥 냄새, 아버지가 가르쳐준 그 맛. 아빠, 왜 우리 가게로 오셨어요? 수백 개 국밥집 중에? 모르겠어. 그냥 냄새가 좋았어. 냄새요? 응. 어디선가 맡아본 것 같은 마음이 편안해지는 집 냄새 같았어. 냄새는 기억보다 강합니다.
뇌는 잊어도 심장은 기억합니다. 혀는 기억합니다. 코는 기억합니다. 아버지의 심장이 나를 찾아온 것입니다. 지금 나는 매일 아버지와 함께 국밥을 끓입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많은 것을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국밥 맛만은 기억합니다. 민수야, 이 맛 좋은데? 제가 만든 거예요, 아빠. 네가? 잘하네. 아빠한테 배웠어요. 그래, 나도 할 줄 아는구나. 우리는 웃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국밥을 끓입니다. 사람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아버지가 내게 그랬던 것처럼 나도 이제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나눕니다. 국밥 한 그릇에 담긴 27년의 기다림, 27년의 사랑, 그리고 27년 만의 재회. 해질녘. 나는 아버지 손을 잡고 가게 앞을 산책합니다. 아버지는 느린 걸음으로 걷습니다. 나는 그 속도에 맞춥니다. 아빠, 천천히 가요. 응, 고맙다, 민수야. 아빠, 사랑해요. 나도. 석양이 우리를 비춥니다. 아버지와 아들. 27년 만에 함께 걷는 길. 이제 다시는 놓지 않을 것입니다. 이 손을, 할아버지를 응원하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알려주세요.